여러분, 이스타TV와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는 무릎 보호대 브레이스 핏입니다. 관절 여러분 어릴 때부터 관리 안 하면 나중에 주원 형이 자주 쓰는 표현이죠. 도가니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네, 큰일 납니다. 관절은 정말 나중에 큰일 나요. 관리 계속 하셔야 되는데 일반 보호대가 아니라 의료기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옆에 지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무릎을 안전하게 잡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릎에 들어가는데 사람마다 체형이 다르기 때문에 신축성이 중요하잖아. 그렇죠. 라텍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축성이 좋고, 그러니까 체형이 어떻든 간에 머리가 들어가면 이거 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일상에서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이제 여름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웨이트 트레이닝 운동 많이 하지. PT 하시는 분들 많은데 하체 운동이 중요하다는 거 요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근데 무리하게 스쿼트 조질라고 그러다가 무릎 작살나요. 자세도 안 잡혀 있는데 고준양 태우려고 그러는 사람들 많아. 이런 거 해야 돼요. 그럼. 그래야 안전하게, 저 지금 머리로 굉장히 보호받는 느낌 나거든요. 네, 안전하게 여러분의 무릎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네, 미리미리 방지를 해야 됩니다. 네. 믿을 수 있는 의료기기 브레이스핏과 함께 무릎 관절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운동하세요. 어제 이집트와의 경기를 끝으로 대한민국의 친선 4연전이 끝이 났습니다. 최종 예선 잘 수월하게 통과하고 이번 4연전을 거쳐보니까 이제 월드컵 가서 우리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이러한 점들을 좀 미리 대비를 해야 되겠다, 보완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좀 알게 됐는데, 제가 4경기를 전체적으로 쭉 훑어보면서 어떤 점들이 좀 좋았고 어떤 점들을 보완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그렇죠. 일단 선수들이 정말 혹독한 일정 속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매일 경기마다 우리 홈관중들이 다 열렬히 환호하는 어떤 모습들, 기뻐하는 모습들, 뭐 축구장이 아니더라도 동네 고용 호프집에 다 축구 틀어놓고 너무 좋았어. 아파트 같은 데서 골 들어갈 때 다 소리 지르고 환호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축구 열기가 가득 느껴졌던 한 2주 정도의 시간이었고, 선수들 모두 일단 수고했다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고요. 고생했습니다 진짜. 네.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6월 MH를 통해서 결국 우리는 월드컵이라는 긴 대업을 두고 하나하나 다듬는 어떤 과정을 이제 거쳐야 되는데, 저는 이 브라질전과 그 이후의 경기들은 좀 차이가 있었다고 봤어요. 왜냐? 브라질전은 약간 4-3-3에 입각해서 우리가 아시아 지역 예선 때 해왔던 대로 한다는 느낌이 좀 강했고, 그쵸. 이후 경기들은 상대의 강한 압박, 또 우리가 월드컵 본선에 대비해서 또 다른 플랜을 준비해야 된다는 점에서 나름대로의 전술 변화가 좀 있었던 경기들이었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브라질전과 그 이후의 경기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부터 보는 게 순서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브라질전은 형철이가 말한 대로 네. 우리가 원래 체중 예선에 했던 대로 점유율 축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맞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이번 브라질 대표팀은 그냥 뭐 괜찮은 팀, 좋은 팀 정도가 아니라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한 팀인데, 그렇죠. 그거를 우리랑 실제로 마주쳐서 만나다 보니까 진짜 브라질이 강하고 우리가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하던 축구가 월드컵 가서는 안 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좀 많이 알려줬죠. 다른 대륙은 역시 쉽지 않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일단 브라질전은 4-3-3 대형을 준비를 했죠. 그래서 센터백 2명, 그리고 그 위쪽에 중앙 미드필더 3명, 풀백은 이미 많이 올려놓은 상태에서 중앙 미드필더 3명을 모두 후방에 배치시킨 형태로 2-3 형태의 빌드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센터백이 김영권이랑 권경원 나왔으니까 윗선에 백승호, 정우영, 황인범. 그렇죠. 이렇게 3명. 근데 문제는 중앙 미드필더가 이제 3명이 모두 내려와 있었다는 점인데, 이거는 조금 뒤에 다시 다뤄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이제 롱패스를 또 많이 뿌렸죠. 맞아요. 주로 이제 측면 쪽이나 혹은 뒷공간, 황의조 선수가 침투하는 방향으로 뒷공간 롱패스를 뿌렸는데, 전방 선수들의 컨디션이 저는 괜찮다고 봤어요. 그래서 전방으로 한 번에 롱패스가 나갔을 때 우리 공격 자원들이 그걸 살려내면서 속도감 있게 마무리 짓고 기회를 창출하는 빈도는 꽤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브라질전 스코어 별개로 좀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우리가 공격에서의 힌트들을 많이 얻었다는 점, 괜찮은 퍼포먼스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은 좀 높게 보고요. 대신에 우리가 이제 빌드업을 할 때 약간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중앙 미드필더가 모두 후방에 있었다는 점인데, 중앙 미드필더 3명이 모두 후방에 있습니다. 이러면 문제가 뭐냐? 원톱에 있는 황의조와 그 아래쪽에 있는 미드필더 간의 간격이 너무 벌어져요. 그러면 카세미르 입장에서는 어차피 센터백이 황의조를 막으니까, 그치. 카세미르는 막을 선수가 없어서 그냥 위로 올라와서 압박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앙 미드필더 3명이 후방에 있는데, 브라질은 미드필더들이 별로 압박이, 견제가 별로 없어요. 부담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압박을 할 때 우리 중앙 미드필더 3명을 쫓아서 굉장히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빌드업을 할 때 압박에 둘러싸이는 경우들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지점은 압박이 안 들어오겠지 하고 패스를 줬는데, 알고 보니 그 지점도 브라질이 압박을 가해서 바로 볼을 뺏기고 위기를 내주고 흐름이 좀 끊기고, 이런 장면들이 실수로 많이 나왔죠. 그리고 아무래도
중앙에서 우리가 이 둘러싸이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중앙을 뚫을 수 있는 루트가 없었고요. 측면으로만 시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격에 보면 왼쪽에 홍철과 손흥민, 오른쪽 이용과 황희찬. 우리가 중앙을 아예 뚫으려는 시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측면 쪽에 넓게 서 있는 선수들로만 공격이 이루어졌고 중앙에서 상대를 눌러주는 움직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볼을 주는 측면으로만 고립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중앙에서의 어떤 전진이 나오고 그래서 상대 미드필더들이나 윙포워드를 중앙으로 끌어당기는 움직임이 나왔다면 우리가 넓은 공간에서도 공격이 좀 잘 풀렸겠지만 아무래도 갇혀 있었죠. 측면에만 갇혀 있었고 중앙에서는 이걸 분산시켜주는 움직임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 대표팀의 측면 공격이 좀 고립되는 일이 많았던 그런 브라질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그거죠. 브라질 입장에서는 압박하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적어서 쉬웠어요. 우리나라가 중앙으로 어떻게든 패스를 집어넣고 중앙에서 침투 패스든 황의조 선수가 그날 테고 실바 등지고 골 넣는 장면까지 보여줬을 정도로 네. 버텨서 공을 받아줄 수 있고 리턴을 내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공격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앙에서 너무 패스 선택지가 안 좋다 보니까 그쵸. 결국 그러면 측면이거든. 네. 근데 측면은 이미 브라질 선수들이 이쪽으로 압박하면 되는구나라는 걸 너무 쉽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도 결국 넓게 퍼질 수밖에 없었고 맞아요. 손흥민만큼 키패스 잘 놓고 전환 패스 잘 뿌리는 선수가 현재로서 없다고 봐야거든요. 근데 그 손흥민마저 한쪽 측면에 넓게 있다 보니까 우리는 브라질전에 유독 좌우 전환 타이밍이 늦을 수밖에 없었고요. 박스 안의 숫자도 부족했죠. 우리가 측면만 팠기 때문에. 그러네요. 중앙을 아예 전진이 없고 측면을 살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중앙에서 미끼 움직임이 되어주는 부분도 부족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박스 안의 숫자가 부족해지는 현상까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후 경기들은 어떻게 보완이 됐느냐 4-4-2 플랫 시스템을 이제 벤투 감독이 들고 나왔어요. 네. 저는 이 의도가 4-3-3에서 나왔던 지나칠 정도의 중앙에서의 어떤 공격 시도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박스 안의 숫자도 부족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격 숫자를 늘린 4-4-2 플랫 시스템을 저는 준비했다고 봤거든요. 4-4-2 혹은 보기에 따라서는 4-2-3-1이 될 수도 있는데 이 형태에서 팀의 빌드업은 일단 2-2 혹은 3-2 형태로 조금 더 공격에 많은 숫자를 두는 형태로 우리의 빌드업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느냐 4-3-3일 때 중앙 미드필더 3명이 아닌 4-4-2에 2명이 빌드업이 가담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후방 빌드업 시에 딱 2명 중앙에 4명 정도의 숫자를 맞춰놓은 형태로 우리의 공격이 풀렸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롱패스를 역시 이 4-4-1을 썼을 때도 자주 썼습니다. 맞아요. 마찬가지로 좀 위력을 더했었고 우리가 4-4-1을 쓰면서 달라졌던 큰 포인트는 중앙 공격이 시도가 그래도 좀 되었다는 점이에요. 투톱이잖아요. 투톱에 세컨톱을 정우영 아니면 손흥민 선수가 맞습니다. 이 세컨톱에 있는 선수가 볼을 받기 위해서 내려와요. 그러면 아까 4-3-3일 때는 중앙 미드필더 3명이 너무 후방에 치우쳐져 있으니까 이른바 원톱과 미드필더 사이에 연결고리 역할을 해줄 선수가 없었다고 얘기해드렸잖아요. 이 4-4-1 쓸 때는 달랐어요. 중미 2명, 정우영과 뭐 황인범 아니면 백승호와 황인범 그리고 황의조 원톱에 손흥민 혹은 정우영이 아래로 내려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미드필더와 공격수 사이에 연결고리 역할을 세컨톱 내지는 공미의 선수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발 포메이션을 짤 때 플레이메이커를 두는 전술이 아니기 때문에 측면 자원이 내려오든 투톱에서 파트너 한 명이 내려오든 이게 필요했죠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아마 벤투 감독은 그 숫자를 만들고자 투톱을 꺼낸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투톱에 세컨톱이 내려와도 어쨌든 또 다른 파트너 공격수가 박스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투톱이니까 내려와주는 움직임이 나와도 박스 안이 비워지지 않습니다. 계속 박스에는 일정한 숫자가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4-3-3 전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4-4-2 플랫 시스템을 준비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는 연결고리 역할도 나오고 손흥민이 또 이번 이집트전처럼 세컨톱일 때 좌우 전환과 키패스까지 정말 좋은 역량을 또 보여줬었죠. 저는 딱 그런 것 같아요. 이 대표팀 결국에 그러면은 손흥민이 잘하고 손흥민이 좀 풀어줘야 되는 거다라는 걸 이번 평가전을 통해서 벤투 감독이 좀 많이 느꼈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번 4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다 뛰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측면도 뛰었다가 톱으로도 뛰었다가 안 됐을 때는 내려와서 풀어주고 월드컵 가서 결국에 우리는 우리보다 강한 팀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에 대한 집중 견제가 강해요.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내려와서 풀어주고 다른 공격수들이 마무리해주는 그림들이 많이 그려질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의 실험이 이번 4년전 동안은 제일 많았던 것 같다. 맞아요. 측면 손보다 역시 센트럴 손이 이번 6월 A매치에서 더 많이 나왔고 훨씬 많이 나왔어요. 위력이 있었다고 보이고요. 결국 손흥민 선수의 의존도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선의 전진 패스가 많아져야 될 것 같아요. 3선에서 이 후방 쪽에서 백승호, 뭐 고승범 아니면 뭐 황인범 이렇게 선수들이 나왔는데 이쪽에서 전진 패스가 쉽게 풀리지 않으니까 갈수록 손흥민 선수가 아래로 내려와서 그제서야 손흥민 선수가 볼을 끌고 올라가거나 손흥민이 직접 볼을 뿌려주거나
이런 상황들이 나오는 빈도가 많았거든요. 네. 이런 점들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 이제 중앙 미드필더적인 어떤 그 빌드업을 봤을 때 손흥민 선수의 의존도가 지금으로서는 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볼 때 3선의 전진 패스 영향도 좀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나마 그래도 손흥민 선수가 내려와서 풀어주는 게 먹히긴 했지만 3선의 퀄리티가 보장되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중앙 공격이 자주 나오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4-3-3을 쓸 때보단 그래도 중앙을 뚫으려는 시도가 있었고 거기에 맞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나온 건 있는데 근데 그 빈도가 많지 않았던 거는 3선의 전진 패스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영향을 좀 주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냥 3선뿐만 아니라 중앙에서의 전진 패스의 빈도와 네. 정확도가 너무 부족했다. 맞아요.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그런 쪽도 역시 우리의 앞으로의 보강 포인트가 좀 되겠죠. 중앙 공격 시도의 어떤 그림은 잡혔는데 이 빈도를 이제 늘리는 것 그리고 위력을 더하는 것 결국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이 필요하고요. 박스 안의 숫자는 그래도 확보가 됐습니다. 네. 아까 얘기했던 세컨톱이 내려와도 센터 포워드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정우영 선수의 세컨톱 활용도 저는 굉장히 좋았다고 봤어요. 칠레전에 특히 많이 보여줬죠. 푸우영이죠. 프라이부르크 정우영 선수가 세컨톱으로 활용이 됐을 때 박스 침투도 부지런히 가져가지고 상대를 압박할 때도 진짜 많이 띄워줬기 때문에 저는 정우영 선수도 나름 쓰임새를 좀 발견한 그런 시기이지 않았나 싶고요. 프라이부르크에서도 실제로 그런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죠. 이선에 그렇죠. 전방적으로 이제 많이 띄워주면서 네. 측면의 경우는 윙포워드가 안쪽으로 좁히고 풀백이 오버래핑을 하는 바탕으로 측면 연계의 행태가 집중이 됐습니다. 네. 근데 오른쪽 위주로 제가 볼 때 많이 연계를 하고 상대가 쏘였을 때 왼쪽으로 전환하는 그림을 많이 그렸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투톱에 있는 뭐 손흥민도 오른쪽으로 많이 빠졌고 황인범 선수도 3선의 중앙 미드필더로 빠지지만 주로 이제 오른쪽에 공격가담을 하는 일이 많았고 오른쪽에 숫자가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오른쪽 위주 왼쪽 전환 이런 형태가 좀 나왔다고 보거든요. 근데 황희찬 선수가 칠레전까지 치르고 군사위원 때문에 이제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황희찬이 남은 2경기도 계속 뛰었다면 이 패턴이 좀 더 많이 보였을 것이고 위력을 더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황희찬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4-3-3이 아니라 4-4-2도 써보고 손흥민 선수를 중앙으로 두어본 것도 있지 않았을까. 그랬을 수도 있죠. 네. 근데 제 생각에는 4-4-2에서 황희찬의 위치는 그렇다면 왼쪽 윙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 치면 미드필더가 되겠죠. 칠레전에 나왔던 그 4-2-2 형태의 그 왼쪽 윙포워드 자리에서 나왔던 슈팅 그거만큼은 딱 나름 황희찬 선수가 있을 때 우리가 측면을 활용하면서 뭔가 그려볼 수 있는 패턴이 거기서 나오지 않았나는 생각은 들었어요. 결국 월드컵 가서도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직접적으로 전방에서 남아있기보다 내려와서 풀어주는 역할을 해준다면 우리가 결정력을 기대할 수 있는 선수는 황희찬이랑 네. 저는 황의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이 선수들이 결국 득점력이 있기 때문에 수학을 이제 좀 볼 텐데 일단 대표팀에서 2년 만에 골을 넣은 황의조. 너무 좋았어요. 멋있는 세레모니를 또 보여줬고 멀티골 이번에 2골까지 또 기록을 했었고요. 조규성 선수까지 골을 넣었습니다. 맞아. 그래서 우리는 최전방 공격수에 있어서 정말 행복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좀 잡혔다고 보이고요. 네. 본선 때 쓸 수 있는 세트피스 무기를 확실하게 확보를 했죠. 손흥민의 직접 프리킥 슈팅 2골. 그리고 이집트전에 나왔던 황의조의 코너킥 헤더골 하나. 그 이집트전의 골 장면은 약속된 플레이였다고 봤어요. 앞에서 잘라주고 가까운 쪽에 있던 황의조 선수의 움직임이 매우 빨랐고 민첩했기 때문에 이집트 수비의 시야에서 벗어나서 확실하게 헤더를 딸 수 있었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 황의조 선수의 이 어떤 연계 그를 바탕으로 이제 김영권 선수의 골이 나왔는데 이집트전의 골 장면처럼 코너킥에서도 우리가 나름 준비된 세트피스 패턴이 나왔다는 건 긍정적이었다고 봤고요. 그리고 이제 측면의 어린 자원들 프라이부르크의 정우영 그리고 엄원상 이 두 선수는 이번 대표팀 6월 A매치 전체를 통틀어 봐도 가장 폼이 좋았던 선수들 중에 한 명이라고 보입니다. 결국 리그에서 계속 경기 뛰고 네. 리그에서 폼 좋은 선수들이 결국 국가대표팀에 와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푸우영과 엄원상을 앞으로 잘 쓸 수 있다. 그런 활용 가치를 발견한 게 좀 의미가 있었고 이제는 좀 보완점이 길죠? 네, 아. 4-4-2 전술을 아까 썼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이런 배경들이 있었고 공격으로의 맥락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쓸만한 시도이자 변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이 나쁘지 않았어요. 물론 여전히 중앙에서 뚫으려는 시도는 많이 나와야 되겠고 그 짜임새는 요구가 되지만 그림은 나쁘지 않았다. 근데 그림 자체가 나빴던 쪽은 공격이 아닌 수비였습니다. 왜냐하면 수비는 그냥 그 자체만으로 불안점이 좀 많이 보였던 특징이 있었거든요. 네. 이거는 4-4-2 전술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우리가 라인을 올려서 1대1로 압박을 많이 가했습니다. 브라질전 초반에는 잠깐 4-1-4-1 실험을 했는데 이것도 얼마 안 가서 그냥 4-4-2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수비할 때 철저히 플랫 4-4-2의 형태에서 어떻게 수비를 하는지를 테스트했다고 보시면 될 텐데 일단 문제가 첫 번째로 압박 전환 자체가 너무 늦었어요. 공격에서 수비로 전환될 때 빠르게 압박으로 전환이 되어서 상대를 괴롭히고 지연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압박 전환 자체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압박 자체가 전환이 늦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건 간격이 벌어져요. 선수들이 압박을 빠르게 할 때 전방에서 일단 먼저 압박을 나서주면서 상대를 좀 지연을 해주고 그럴 때 후방 자원들이 올라가서 간격을 좁혀주는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압박을 하는데 후방 자원들이 같이 올라가지 못하고 전방에 압박을 하는 속도도 느리다 보니까 그냥 전방 선수들이 수비 전환이 안 된 사이에 이미 우리 수비는 뚫려 있고 그래서 넓어진 공간으로 상대 선수들의 침투나 패스를 그대로 허용하는 경우들이 많았죠. 우리가 그 뭐 프리미어리그 입중계 할 때도 말씀드리잖아요. 두 줄 수비 잘하는 팀 보면은 딱 내려앉으면 공간이 안 보여요. 네. 왜냐면 그 간격이 균일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이 오른쪽으로 전환이 되는 그럼 다 오른쪽으로 정확하게 똑 이동해주고 반대쪽 전환되면 또 이렇게 그렇죠. 그게 생겨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 위아래 간격 폭도 그렇고 좌우 간격도 폭도 너무 벌어질 때가 많다 보니까 공을 뺏어낸 이후에도 동료를 줘야 되는데 동료와 나의 거리가 좀 멀어지고 그 사이에 상대 수비수들이 들어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안 좋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수비로의 전환할 때 포지셔닝이 좀 효율적이지 않을 때가 많았고 그래서 포지셔닝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간격 벌어지고 상대 역습을 그대로 허용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던 거죠. 매 경기마다 초반에 집중력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칠레전도 초반에 위기가 있었고 파라과이전은 아예 시작부터 밀렸고 이집트전도 사실 초반에 우리 경기 안 좋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초반에 이런 집중력 문제가 나오는 거는 그만큼 압박에 대한 어떤 전환이 늦기 때문에 쉽게 공간을 내주면서 자연스럽게 상대의 공세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우리가 월드컵에서 만나는 선수들은 생각의 속도도 훨씬 빠르고 몸의 속도도 빠른 선수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역시 경계를 해야 되는데 이 분위기가 계속 이어져서는 안 되겠고요. 안 되죠. 압박 전환이 늦다 보니까 세컨볼도 상대한테 내주죠. 우리의 간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볼 처리가 불안정할 때마다 뒤은 세컨볼에서 상대에게 득점 찬스를 내어주는 장면들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 간격이 벌어지다 보니까 네. 세컨볼도 쉽게 따게 해주고 이런 거는 집중력이랑 속도의 문제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제 생각에는 4-4-1 플랫 시스템의 문제도 좀 있는데 결국은 중앙 미드필더가 2명뿐인 시스템이기 그렇죠. 때문에 수비를 전담하는 선수가 없고요. 2명만으로 굉장히 넓은 범위. 특히 우리는 풀백에 올라가니까 풀백 뒷공간을 2명이서 커버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도 많이 보여요. 중앙 미드필더가 맡아야 되는, 커버해야 되는 범위가 워낙에 넓다 보니까 결국은 중원의 숫자 부족이 제가 볼 때는 좀 영향을 좀 주는 포인트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중원이 부족하다 이야기하는 게 풀백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번 대회 풀백이 전체적으로 컨디션들이 안 좋다 보니까 올라갔을 때 뒷공간 커버하는 것도 중앙 선수들이 해줘야 되네. 중앙에서 풀어줘서 빌드업 해주는 것도 측면에서 풀백들이 못 받아주니까 이것도 중앙 선수들이 해줘야 되네. 그러니까 중앙 선수들이 이번 대회 이번 4년전 동안 다 부족한 건 맞지만 한편으로는 야 짊어진 짐이 너무 많다. 풀백 쪽으로 공이 안 나가다 보니까 그쵸. 이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었습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그래서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안 됐던 부분은 중원 숫자 부족, 4-4-1 시스템의 어떤 우리의 불안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파울도 좀 부족했어요. 상대가 역습을 할 때 좀 반칙으로 끊는 어떤 빈도를 우리가 좀 늘릴 필요가 있지 않나. 너무 얌전하거든요. 물론 친선전이긴 그런 건 했지만 있지만 근데 카스미루 같은 선수들 브라질에서 뛸 때 보면 뭐 레알 마드리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월드 클래스 선수들 할 때 보면 반칙으로의 커팅을 진짜 영리하게 잘하거든요. 어제 김진규 선수가 상대 역습 맞을 때 뭐 터치가 안 좋아가지고 이제 느려졌기 때문에 잡아가지고 경고받았거든요. 네. 저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네. 친선전이긴 하지만 우리가 전환 과정에서 너무 위험하다 싶을 때는 그런 과정의 어떤 저항을 보여줘야 된다. 특히 실전에서는 더 요구가 될 겁니다. 후반에 특히 후방의 집중력이 또 이제 불안하다 보니까 박스 안에서 센터백들이 상대 공격수의 침투를 놓치는 경우들 그래서 헤더를 내주거나 하는 등의 어떤 문제점들도 있었는데 우리의 수비력 자체가 아무래도 좀 불안했다고 보이고요. 여기에 일조를 한 것도 풀백의 문제도 맞아요. 있죠. 예, 이용 선수, 홍철 선수, 김진수 선수 모두 수비 실수가 나왔고 김문환 선수도 수비는 좀 애매했고 수비가 장점은 아니죠 이 선수가. 그나마 이제 이집트전에 김태현 선수만 조금 낫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어쨌든 우리 풀백의 1대1 대처 능력, 수비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긴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트피스 수비는 어땠느냐? 우리 프리킥 수비할 때는 일관적으로 라인을 올려서 오프사이드 트랩을 형성을 했는데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컨셉 자체는 괜찮다고 보이고 대신에 코너킥 수비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지역 수비에 아무래도 숫자를 많이 두다 보니까 보면 골대 근처에 지역 수비의 숫자가 되게 많아요. 근데 바깥쪽에 대인 수비하는 선수가 제가 볼 땐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수비가 적다 보니까 바깥쪽의 선수들이 상대가 더 많을 때가 많고 그 선수들이 흩어지는 과정에서 우리 대인 수비 안 되죠. 지역 수비의 선수들도 갑자기 뒤에서 들어오는 선수들 체킹이 늦다 보니까 아니면 체크를 해도 이 선수들은 속도가 붙은 채로 내 쪽으로 오거든요. 그렇죠. 거기는 러닝 점프가 되죠. 그러면 헤더가 밀릴 수밖에 없어요. 힘이 밀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구도들이 우리 코너킥 수비할 때는 좀 많이 나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 수비와 대인 수비의 어떤 혼용을 조금 더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이고 아직 코너킥 수비는 아니라는 대처가 보였다. 이거 월드컵 본선에서 반드시 고쳐야 될 과제가 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4연전 전체적으로 우리 대표팀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월드컵 5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이번 4연전을 통해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 저는 이 많은 것을 배웠다 해서 막 긍정적인 요소만 봤다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네. 그냥 많은 것을 배워서 5개월 동안 이거 딱 단점들이 계속 부각됐잖아요. 똑같이. 맞아요. 그러면 똑같이 나온 거 이거 고치면은 그러면 잘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반대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좀 응원하면서 보고 싶긴 한데 네. 고칠 거는 고치자. 고칠 건 고치자. 네, 이렇게 네. 보고 싶네요.